금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저점을 3번 정도 찍으면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지표로 이제 공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2008년까지 쭉 이제 금의 공급이 줄어들다가 2008년에 저점을 찍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 연속 공급이 늘어나니까 2011년에 금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013년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점에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은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금에 대해서 이제 미래 전망과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은 받았지만 곧 뭐 이제 상승세가 올 거라고 이제 예측은 해주셨는데 뭐 평생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뭐 이게 돈이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뭐 이걸 무작정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 자산이니까. 그러면 뭐 굳이 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랄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좀 매도 전략을 세우나요? 일단 금이 막 엄청 어려운 자산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투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투자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좀 내려놓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도 되는데, 금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가 첫 번째가 실질금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산량인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지난 100년의 패턴을 보면 저점을 3번 정도 찍으면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점을 찍었고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언제 3번 찍느냐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 그냥 그 지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투자할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어쨌든 금한테는 좋은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도 금리 인상은 또 이게 금에 또 좋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이 그 실질금리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질금리는 그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금리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을 뺀 값을 의미를 해요. 이게 플러스면 사람들이 금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 내가 통장에 예금만 해놔도 실제로 내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금 들고 있어봐야 뭐 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누가 이걸 들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요. 예,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국가의 부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손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심각해졌을 때는 국가가 일부러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을 다시 보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고 이 실질금리가 떨어질수록 금은 좋은 거다 보니까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높아질수록 금 가격이 좋은 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금리는 낮아질수록 금 가격이 좋은 건데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이 만약에 그렇게 바뀌 버리면은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거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금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14%까지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20%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 실질금리를 죽었다 깨나도 플러스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참에 실질금리를 좀 마이너스로 유지하자라는 정부의 선택도 껴서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적은 수치의 금리 인상만 해요. 네. 그러면 분명히 금리는 올라가지만 실질금리는 계속 떨어지면서 1970년대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최저점이 마이너스 5.76%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저는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느냐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금 가격이 정말 폭등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다 빼고 뭔가 그런 거 보기 어렵다 하면 그냥 실질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이제 뭐 공급이랑 다른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매도 방법에 대한 거.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점에 못 팔았다고 막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 막 오르다가 고점을 딱 놓쳤어요. 그러면 막 며칠 만에 다시 그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서 막 고점에서 이렇게 추직 낙하하는 걸 보다 보니까 공포를, 그러니까 막 뭔가 고점에서 못 팔면 나는 정말 큰일이 날 거야라는 그런 공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금은 기본적으로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았을 때도 보통 한 1년 정도, 길면 한 2, 3년 정도까지 고점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해서 매도 시그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점 부근에서 못 팔 확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거, 일단 이걸 알고 계시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조급함이 들거나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실질금리 말고 또 하나의 지표로 이제 공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이제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했다라는 걸 지난 100년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고점 부근은 언제 찍었냐, 이 공급이 다시 늘면서 2, 3년 이상 공급이 쭉 늘어나면 그때 이제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8년까지 쭉 이제 금의 공급이 줄어들다가 2008년에 저점을 찍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 연속 공급이 늘어나니까 2011년에 금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013년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점에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78년에 저점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공급이 늘어나자 1980년에 이제 금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980년 내내 이제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머물러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930년대도 1945년에 저점 찍고 46년, 47년 이렇게 2년 연속 상승을 하니까 1947년에 이제 금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공급이 지금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못 늘어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런 개발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대략 한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가장 빠른 시기를 계산을 해도 2029년 정도에 늘어날 확률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2029년에 진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2029년, 2030년 요 정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가 고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난 공급도 어렵고 실질금리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복잡하다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금 가격이랑 1년 6개월 전의 금 가격을 단순 비교하고, 지금 금 가격이 더 높으면 냅두고 이게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금 가격이 내려갔다 하면 사실 그때만 매도해도 그냥 한 어깨쯤에서 팔게 되거든요. 금은 추세성이 매우 강해서 이걸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가격이랑 이렇게 1년 6개월 전 가격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고점을 찍으면 얘는 내려가는데 이제 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 이렇게 돼서 이게 어긋나는 순간이 이제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그냥 뭐 매도를 해도 그렇게 뭐 늦지 않은 시기에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고, 금은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길면 2, 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을 때 막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금의 매도 자체는 막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맨날 살펴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 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네. 막 고점 대비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지금 팔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6개월 전으로 보면은 아직 많이 오른 거죠. 네, 맞아요. 충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네. 지금 기다리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실질금
실질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금리는 이제 금리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네. 마이너스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같이 고려하라는 거죠. 네, 금리 맞아요. 오르는 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게 1970년대도 우리가 금리만 보면은 1970년대에는 금 가격이 완전히 죽을 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가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물가가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금리를 올리진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폴 볼커가 나오면서 물가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결국엔 실제 금리라는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금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금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좋은 어쨌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걸 누르겠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이게 역전되는 건데 맞아요. 역전만 안 되고 물가가 금리보다 어쨌든 계속 높은 상황이면은 금한테는 유리한 거다. 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은은 그러면은 금 가격을 대비해서 금은비로 비교하는 건가요? 네. 은의 판매는? 은의 판매는 금은비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치인 금은비가 한 40 정도 됐을 때를 뭐 어떤 분들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약했던 상승장인 2000년대 상승장에서 이제 금은비가 3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나도 한 30 정도에서 매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은 자체는 금은비는 어떠한 이제 선결 조건 같은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적어도 4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냥 고점과는 한참 멀은 시기니까 그냥 매도 타이밍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줍줍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하는 그런 선결 조건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좋고 은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금보다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되게 짧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금보다 고점이 1년 정도 먼저 찍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은 매도를 하려면은 이제 생산량도 봐야 되고 실제 금리도 봐야 되는데 훨씬 더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거의 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트래킹하면서 아 이게 지금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적어도 한 2년 연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리 매도하고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욕심 부리진 말자. 내가 정말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그 욕심은 버리고 그냥 적절한 수치에서 그냥 내가 충분히 그냥 만족할 만한 수익이 됐다 하면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마지막 그 남은 상승장을 먹고 싶다. 왜냐면 원래 상승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걸 먹겠다라고 하면 그거만큼은 그냥 은보다는 금으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만의 금은비를 정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80대 1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네. 정도면 은이 되게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은을 좀 사다가 뭐 네. 예를 들어 뭐 한 1대 50 정도 된다. 네. 그게 나만의 금은비로 정해놓고 50 돌파하면 은을 다 팔아서 그냥 금을 사고 네. 그리고 다시 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금과 은을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은 어떨까? 그게 어찌 보면 제일 베스트 전략이고 진짜 똑똑하신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는 한 1대 40에서 1대 32 둘 중에는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1대 40에서 1대 30 정도 되면은 그냥 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은을 전부 매도하고 금으로 바꿔놔서 그 남은 상승장을 이제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를 하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실제 금리나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이제 추세 추종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금을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초에 한번 은을 안 사면 바보다라는 느낌 날 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0 갔다가 또 이렇게 60, 70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면은 이거 살벌한데? 근데 네. 이제 그때 은 투자하라고 말했던 분들도 은은 엄청 변동이 심하니까 조심하라고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조심할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이거 타야 된다 해서 막 올인하고 막 하셨을 텐데 요번에 한번 또 한번 깨달았으니까 네. 어느 정도 나만의 어떤 금은비 비율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나서 이 바닥에서 살짝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인가 하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어쨌든 이제 투자의 어떤 그 로직은 또 비슷하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를 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정도 이렇게 많이 눌렸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비트코인 공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둘 다 이제 화폐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비트코인이 사실은 금이랑 같아서 금이랑 비슷해서 금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는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바뀌었던 그 달러의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원래 이 화폐라는 건
돈이 담보가 되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그 커버를 하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금태환 제도나 금본위 제도일 때는 금이 가장 중요한 그런 담보물이 되고 이거랑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이제 바로 화폐가 됐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의 달러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영국의 금본위제 시대 때 달러라던가 아니면 뭐 그 더 전에도 이제 금을 담보로 한 그런 화폐 시스템이 되게 많았고 사실 뭐 금 말고도 은이나 구리나 뭐 백금이나 아니면 철 같은 것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화폐로 쓰였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돈으로 쓰이고 그걸 화폐로 이렇게 썼던 역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금과 같은 이런 귀금속류들은 이것의 매력이 희소성인데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이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라는 건 이제 가치가 보존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갑자기 국가가 뭐 전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제위기가 와서 유동성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이 도래했을 때 국가가 통화 정책을 한 번씩 바꿉니다.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이제 희소성이 있는 재료가 담보가 되는 게 아닌 그런 이제 다른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를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담보를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를 담보로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결제할 때 굳이 그 화폐를 쓸 이유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가 나타나고 197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유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록펠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은 다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이 공식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달러 수요가 일어났던 거고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다고 해서 달러가 이제 패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결제 통화와 준비 통화가 있는데 준비 통화는 내가 이제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형태고 결제 통화는 이제 긁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도 결제 다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 전 재산을 다 카카오페이로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머니로. 왜냐면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래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돈은 예적금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든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든 뭐 아니면 뭐 배민페이로 결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제 통화와 준비 통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석유만 독점을 하고 있으면 달러는 결제 통화로만 쓰이고 준비 통화로는 안 쓰일 거예요. 근데 이 달러가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제 금리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달러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달러로 돈을 벌고 나서 그 달러로 우리 국채를 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너네들한테 플러스 실제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면 2%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담보는 뭐냐라고 하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원유고 하나는 미국의 국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솔직히 화폐 시스템이 다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웬만하면 일단 금이 나타나요. 그냥 일단 금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이제 다른 화폐 시스템을 하나 더 붙이면서 이 두 개가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지만 이 비트코인의 자체를 이제 담보로 잡으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이 에너지 패권이 기존의 석유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 전기를 저장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냐 하면은 보통은 이 그 양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다시 퍼 올려서 위에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뭐 밤에 좀 이제 전기가 남을 때는 그렇게 해놨다가 낮에 또 전기 많이 쓸 때 이렇게 물을 내려 보내면서 또 발전을 돌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저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다가 옆에다가 아니면 뭐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하는 시간대가 되게 그 널뛰게 하니까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옆에 그런 채굴장 같은 걸 만들어서 전기가 남을 때만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하면 그 전기를 비트코인이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전기 에너지의 그 중요한 자원
자원으로서 쓰이고 이 비트코인과 금이 그래서 이제 대결하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엔 페트로달러였다면 지금 일렉트릭 달러 같은 식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도로 싸우냐 안 싸우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결국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싸움을 거냐 안 거냐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싸움이 걸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폭발을 해요. 1970년대에도 금이랑 석유가 싸우면서 결국에 페트로달러가 이겼지만 석유 가격도 폭등했고 금 가격도 26배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엔 패자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패자가 되고, 뭐 예적금을 하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자가 되고, 이제 금과 같은 그런 희소한 자원,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희소한 자원, 실물 자산,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됐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금도 지금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해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제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금 때문에 금의 상승률을 얘네가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정말 단 추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싸움을 더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승 포텐셜이 원래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라는 거를 저장시킨 게 원유라면은 이제 전기라는 거를 저장해 놓은 게 비트코인이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 AI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뭔가 동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이 원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과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비트코인 투자도 되게 매력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만 갖고 있는, 금이랑 은만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비트코인은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금이랑 맞붙는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금이랑 맞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맞붙는 그 이 한 자리는 무조건 금이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맞붙게 되면 사실은 금보다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따질 때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실한 금이나 은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그래서 저는 금과 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형이니까 컴퓨터가 있든 인터넷이 있든 뭐가 있든 해야 되는데, 뭐 금은 뭐 아주 그냥 원시적으로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런 거가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플러스 금은 녹이면 꼬리표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막 이렇게 뭐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그런 경제적 제재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금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다 되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은 뭐 어쨌든 들고 가서 녹여서 새로 찍으면 이제 뭐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둘 다 장점이 있으니 네. 너무 그 척을 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커스 조기현 대표님 모시고 금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가격대들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없다는 게 역설적으로 또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민들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